80억 인류가 살아가는 푸른 행성, 지구입니다. 행성 표면의 70%를 덮고 있으며 부피로는 지구에 존재하는 생활 공간의 99%를 차지하는 곳. 그것은 땅이 아닌 바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9,000m가 안 되지만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인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무려 10,000m가 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약 20만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바다는 가장 넉넉하고 가장 아름다운 품을 가진 생명의 고향입니다. 자, 어때요? 이제는 이 행성의 이름으로 지구가 아니라 수구나 해구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바다는 전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연안의 폭설이랄지 태풍이랄지 그런 재난 부분도 굉장히 이 바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가 우리 인간의 삶과 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을 육상 생태계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상보다는 해양, 특히 바다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를 지키는 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가치와 역할에 비해 그동안 우리는 바다를 너무 몰라준 게 아닐까요? 특히 약 1000만 년에 걸쳐 일어났던 지구의 지각 변동과 빙하기 해수면 높이 변화로 탄생한 신비의 바다. 동해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넓고 큰 바다라는 뜻의 창해로도 불렸던 우리의 동해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시끌벅적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출근 전 담소가 한창인 이분들, 네, 해녀들입니다. 맨몸으로 파도와 맞서는 슈퍼우먼들이죠. 자, 이제 슬슬 일하러 가볼까요? 이들의 직장은 드넓은 구룡포 바다. 많은 분들이 해녀는 제주에만 있는 줄 아는데요. 경북엔 1,000명이 넘는 해녀가 등록돼 있고요. 특히 제주 다음으로 많은 해녀가 있는 곳이 바로 포항입니다. 저 37명. 물에 하는 해녀가 33명, 이제 1명 늘어났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100명의 해녀가 넘었어요. 근데 참 줄어들기만 하지 늘어나진 않네. 인원수도 많이 줄었는데 너무 고령화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70대가 평균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죠. 고단도 작업은 좀 힘든 편이에요. 예전에 비해 해녀의 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구룡포 바다는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직장입니다. 바다에서의 작업 규칙은 간단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숨을 참을 수 있을 만큼만 채취하기. 어린 해산물은 채취하지 않기. 해녀들은 바다와의 약속을 지켜왔고 지켜갑니다. 물질을 마치고 돌아온 해녀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해가 내어주는 해산물의 양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건져 올린 물건보다 더 무거운 한숨과 걱정이 해녀들의 퇴근길을 함께합니다. 예, 많이 줄었지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자원이 풍부하고 예를 들어 우리 청계 같은 경우에 말동새가 3,000kg 하던 걸 10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는 1,000kg도 못 냈어. 원래는 700kg 이 정도. 그 정도 자원이 고갈됐어요.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해산물을 내어주던 황금어장.
그 옛 명성을 크게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동해의 해양 생태계가 보내는 SOS인지도 모릅니다. 요즘 잘 알려졌듯이 동해의 해수 온도가 이미 상당히 높아지면서 안에 좋은 구성도 바뀌고 있고 바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사철 푸른 바다. 하지만 바닷속은 푸르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죠. 육지의 그린벨트처럼 바다에 해양보호구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 이제 해양 생물, 또 해양 생태계, 또 해양 경관이 아주 우수한 이런 지역에 특별한 그 지역들을 이제 보존하고 이제 관리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는 그 지역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민들이 어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뭐 공장을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건설한다든가 토지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해양 생태계를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행위는 이제 제한이 되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크게 4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가 우수하거나 또는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지형, 지질 및 생물상 등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해양경관 보호구역, 마지막으로 특별히 습지의 보전 가치가 있는 연안습지 보호지역. 2023년 4월 기준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총 34곳이며 전체 면적은 약 1861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3배가 조금 넘습니다. 과연 이 정도면 세계의 다른 해양보호구역들과 비교해서 충분한 면적일까요? 영해를 기준으로 할 때는 우리나라 전체 바다의 약 8% 정도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EEZ까지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전체 바다 면적으로 가면 그러면은 전체 바다 면적의 2%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살펴보면 영국이 한 60% 정도를 지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한 30%, 그리고 독일이 한 40%, 그리고 호주가 한 36% 정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도 약 26% 정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은 영해뿐만이 아니라 영해 바깥쪽인 EEZ까지도 넓게 이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Good evening. 해양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한 유엔도 2023년 3월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게 됐는데요. The ship has reached the shore. 이는 2004년부터 번번이 난항을 겪다가 거의 10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조약의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훼손된 지구촌 바다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 가장 효과적인 보전 보호의 수단으로 해양보호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바다 사용에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겠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모든 개발 행위들은 다 제한이 됩니다. 매립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채굴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생물도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만 이제 예외가 되는 허용이 되는 행위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어민들의 경우에는 그 이 어업 활동을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 이유는 어민들로 하여금 이 해양보호구역을 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로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고요. 국내 해양보호구역 중 조업금지 구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즉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어민들의 조업 활동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그래도 특정 해양생물의 채취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또한 장기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해양 자원을 인류에게 되돌려줍니다. 해양 생태학 분야에서 이제 가장 저명한 학술지 중에 하나인 머린 이콜로지 프로그레스 시리즈라는 이제 그런 저널이 있는데요. 이 저널에 나온 이제 논문들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29개국의 124곳의 해양보호구역에서 그 조사를 해본 결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난 뒤에는 해양 생물의 생물량, 무게 자체가 약 4.5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해양보호구역에서 이 해양 생물들의 마리수가 약 1.7배 정도 증가했다는 이제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생태계 보호구역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생태계 보호구역을 이제 의무적으로 늘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더 가꾸고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훼손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큰 실험의 무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바다를 누비는 해양 생물들은 육지 생물보다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에 해양 보호구역에서 산란한 치어는 주변 바다로 퍼져나가고 결국엔 전 세계 바다가 더 풍요로워지게 되는 거죠. 이를 넘침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도와 함께 동해의 유일한 섬 울릉도 해역도 주변 바다를 풍요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섬은 태생적으로 수많은 해양생물을 품어 키우는 어머니 섬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동해 해양 생태계의 오아시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동해 가장 최외곽에 위치한 섬이면서 또 동해 한복판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반 지형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해조류를 비롯해서 해초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회유성 내지는 정착성 어류들에게 산란장 또 내지는 서식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동해 해양 생태계 오아시스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그런 바다 생태계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해의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로 탄생한 섬. 울릉도는 수면 아래 거대한 화산체를 숨기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유입되는 해류가 섬에 부딪혀 사면을 타고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심해의 찬 바닷물과 풍부한 영양염이 표층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 덕분에 동해의 다른 바다에 비해 식물성 플랑크톤이 20~30%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다면 동해에는 울릉도가 있습니다. 거머리말 같은 잘피류부터 대황 같은 해조류까지 바닷속에 울창한 숲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풍부한 산소와 먹이를 제공하는 바다숲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선 귀하신 몸 해마도 있죠. 해양 보호 생물인 해마 같은 경우에는 이 서식 특성상 이 잘피 숲에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 울릉도 남쪽, 북쪽 부분에 서식을 하고 있고 또 독도 또한 해마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울릉도가 투명도가 높지 않으면은 이처럼 이게 잘피라든가 해마가 서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을 건데 울릉도가 그만큼 우리나라 바다에서 가장 건강하고 또 물속 투명도가 가장 깊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닮은 해마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해서 각국이 생태 환경을 파악하는 깃대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상징하는 해마 외에도 이 바다엔 다양한 해양보호 생물들이 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된 생물들이 약 80여 종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많은 종들이 또 울릉도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울릉도에 서식하고 있는 유창나무 돌산으로 할지 해마, 물개, 물범 그리고 여러 산호류 종류들이 또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머리말 같은 그런 잘피류도 함께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 바다는 이처럼 보호해야 될 해양 생물 그리고 멸종 위기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의 보물 같은 해양보호 생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인데요.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가 그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해양 보호 생물들의 영향을 미치는 해양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울릉도 주변 바다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서식이 보고되지 않는 그러한 해양 보호 생물들을 이런 탐색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 더욱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바로 독도 울릉도 해양연구 전용선이 2022년 4월에 취항한 건데요. 이로써 안정적으로 바다를 누비며 동해의 더 많은 가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본선은 울릉도 주변과 독도 주변을 해양 조사하기 위해서 건조된 선박으로서 전장은 18m고요. 그리고 총톤수는 41톤, 폭은 6.5m입니다. 기존에 이제 울릉도 독도를 해양 조사할 때 많은 연구원들이 어선을 임차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해양 조사를 했었는데 본 조사선이 건조된 이후로 보다 안정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활발하게 펼쳐지는 해양조사와 연구. 그로 인해 얻은 체계적인 자료들은 비단 동해뿐 아니라 세계의 해류 순환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동해를 흔히 축소판 대양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양 순환적인 특징이 굉장히 축소한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동해 가장 또 핵심적인 섬이 울릉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울릉도 내지는 동해 해양 조사를 통해서 전 세계 대양 순환의 어떤 축소적인 성격들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울릉도는 우리 동해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아열대화가 되는 그러한 해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해 해양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또 최적의 장소가 울릉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도와 함께 한반도의 동쪽 끝 영토이자 동해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인 울릉도 바다. 이곳의 해양 생물과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울릉도를 해양 생태계의 보고답게 지켜가는 첫걸음입니다. 울릉도 바다를 필두로 동해의 새로운 해양보호구역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1년에 지정된 포항의 호미곶 해역과 2022년에 지정된 울진 나곡리 해역인데요. 어떤 특징으로 해양보호구역이 됐을까요? 포항 호미곶 일대가 해안 당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잘피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다말과 새우말이
아주 광범위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 또 확인이 된 지역입니다. 울진 나곡리도 포항의 그 호미곶처럼 개 바닷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서식이 되어 있고요. 이 면적이 넓은 속에서 각종 그 해중 그 생물 자원들이 굉장히 생태계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지정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19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포항 호미곶 해역의 면적은 약 25만 제곱미터. 사실 이곳은 연간 500만 명이 방문하는 최고의 일출 명소인데요. 하지만 호미곶을 찾아온 이 많은 관광객들 가운데 숨은 비경을 눈치챈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바로 바다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계단 모양의 독특한 지형, 파식대와 해안단구입니다. 파도가 마치 대패로 나무를 매끈하게 다듬듯이 해안을 심식을 해서 평탄한 면이 생기고 그 면이 바다보다 높은 곳에 자리한 것이 바로 해안 단구예요. 상생의 손이 서 있는 곳은 현재 파도에 의해서 그 해안이 평탄하게 침식되고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이걸 우리가 파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몇만 년 후에 이 상생의 손이 있는 파식대가 융기를 하게 되면 현재 호미곶 광장처럼 바다보다 높은 평탄한 면, 즉 해안 단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식대는 해안 단구를 만드는 예비 작업, 예비 지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빙기와 빙기를 거치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변화되고 더불어 집안의 융기도 일어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파도에 깎인 육지는 계단 모양의 지형을 형성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해안 단구와 파식대입니다. 이는 지질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짐작하게 하는 과거 여행의 통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형적인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물 위에 드러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 속으로 들어가면 물 속도 이런 바위 지형들이 펼쳐져 있어요. 전복 같은 그 폐류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천연 오초기 때문에 이쪽 구만리, 대보리, 구롱표 쪽에 해녀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파식대에서 이어지는 해저의 암초 지형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해안 단구를 통해서 이 호미반도 일대가 과거 지질 시대에 어떤 지각운동과 어떤 기후변동을 겪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 바로 해안 단구입니다. 이제 호미곶의 풍경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호미곶 일대는 다른 곳보다 유독 평평한 파식대와 단구면이 잘 구분돼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 해안 단구로 손꼽히는데요. 평범한 농경지나 메밀꽃 단지인 줄로만 알았던 이곳이 지질 시대의 흔적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바로 이런 지형학적인 가치가 호미곶의 숨은 비경입니다. 포항 호미곶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만든 또 다른 주역? 바로 이 해초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역이나 다시마보다 벼나 부추를 더 닮은 것 같죠? 바닷속 열대우림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이들은 잘피류에 속하는 해초들인데요. 보기엔 그저 연약해 보이는 잘피, 그 진면목을 지금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잘피는 바닷물 속에서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선 9종의 잘피가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해양보호생물은 거머리말, 수거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왕거머리말, 개바다말, 새우말 이렇게 6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6종의 잘피는 국제적으로도 IUCN의 보호종으로 등록된 종들입니다. 포항 호미곶과 울진 나곡리 해양보호구역에 많이 서식하는 개바다말과 새우말을 포함해서 동해안에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6종의 잘피가
모두 살고 있는데요. 잘피는 특이하게도 육상의 식물처럼 뿌리로 영양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며 꽃을 피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 여름에는 종자를 생산해 번식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종자는 파도에 유실되고 극히 일부만 발화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잘피는 성장과 번식을 반복하며 바다를 위해 엄청난 임무를 수행합니다. 해양 생태계에서 초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잘피 서식지에서 서식을 하고 또 은신처와 산란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곤쟁이류 같이 작은 어류들이 잘피 군락지로 모여들게 되고 또 이제 이들을 먹기 위한 또 좀 더 큰 물고기들이 잘피 군락지로 모여들게 되어서 그 잘피 군락지는 이 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지하경과 뿌리는 또 퇴적물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육상의 식물들은 그 뿌리로 양분을 흡수를 해서 성장하는 데 비해서 잘피는 그 뿌리뿐만 아니라 잎으로도 영양염을 흡수를 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육상의 하수처리장과 같이 그 수질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잘피숲은 1헥타르에 최대 8만 마리의 물고기를 기를 수 있어서 해저 목장이라고도 불리고요. 해양의 수질을 관리할 뿐 아니라 조류의 흐름을 늦춰서 해저 침식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아직 감탄하긴 이릅니다. 잘피의 진가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포항 흥해해역에서 박정인 박사가 현장 조사를 펼친다는 소식을 듣고 잘피를 더 깊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찾아갔는데요. 이번 조사에는 특별히 해조류를 연구하는 경북대 윤호성 교수 연구팀도 함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해초류와 해조류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잘피는 해초류이고요.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우선 잘피는 이제 진정한 식물로서 관다발계가 발달되어 있는 진정한 식물입니다. 근데 해조류는 이제 균으로 번식하는 그런 균류이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종이 다르고요. 그리고 해조류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1년생 해조류가 다년생, 2, 3년생 해조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1년생 해조류인 반면에 잘피는 사계절 내내 그 성장하면서 번식을 이루어가는 닮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해조류와 해초류. 근데 이들 사이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것을 해조류와 해초류가 공급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 분들한테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식물원에서 왔지라고 대답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중에 산소는 한 반은 육상에서 온 거고 반은 이 해양에서 온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가 지구 표면의 7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다 안에 있는 그 넓은 지역에 있는 해조류, 해초류들의 광합성 작용에서 생기는 산소가 지금 그 우리 대기 한 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양 생태계뿐 아니라 지구와 인류의 건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해조류와 해초류. 그 중에서도 오늘 현장 연구의 주인공은 포항 흥해해역에 서식하는 잘피숲인데요. 동해가 가진 무수한 가치들 가운데엔 잘피가 살아가기에 최적의 서식지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남해하고는 완전히 이제 동해는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서남해는 거의 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수심도 깊지도 않고 이 탁도가 일단 높아서 광합성하는 이 식물들은 햇볕이 잘 투과를 해야지 그만큼 잘 먹고 잘 자라는데 서남해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한 점이 많고 동해에 맑은 물이 있는 데서 이제 자라는 이런 그 종들이 더 다양하게 분포하고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동해안은 조금 다른 의미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식 작업을 하고 하는 게
우리나라 바다 중 가장 물이 맑고 지형상 안반이 발달한 동해는 잘피가 뿌리를 내리고 광합성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췄는데요. 그렇기에 동해는 잘피를 연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천연 실험실인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공 분야도 다른 두 연구자가 잘피에 특별히 관심을 쏟는 이유는 잘피가 가진 어떤 능력 때문입니다. 수돗물의 같은 경우는 깊게 내려가지 않고 퇴적청 1cm 안으로, 그러니까 1cm보다 얇게 주로 들어가 있는 해수 중에 용존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면서 광합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체 조직을 만들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연구자들의 대화에서 눈치채셨나요? 속도 다르고 잘피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심한데 자라다 보니까 얘네들은 육지의 식물과 닮은 잘피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상기후, 온난화 현상이 온다고 거기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그걸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제 흡수를 하는 방법이 우리가 아는 그 육상 생태계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그린 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눈에 잘 안 보이는 그 해양에 있는 생태 자원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블루 카본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내뿜는 탄소를 블랙 카본이라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착한 탄소도 있는데요. 열대우림과 침엽수림이 흡수하는 탄소를 그린 카본이라 하고요. 바다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 카본이라 합니다. 1헥타르의 잘피 서식지에서 그 흡수되는 탄소는 약 450톤이라고 그 IPCC에서도 공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950 세제곱미터의 산소를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피의 산소 발생량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기후변화 문제를 세계가 함께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그 가이드라인에서 블루카본 흡수원으로 공식 인증받은 것은 세 종류뿐입니다. 맹그로브 숲, 염습지, 잘피숲. 맹그로브 숲은 지표면의 약 0.7%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탄소 저장량의 약 10%를 담당하고요. 염습지는 열대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속도가 약 50배 이상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잘피숲은 세계 해저 면적의 약 0.2%에 불과하지만 해양 탄소 저장량의 약 10%를 책임지고 있죠. 그야말로 블루카본은 지구의 탄소 저장 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 목표가 된 탄소 중립, 즉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건데요. 이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블루카본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호성 교수의 연구 분야이자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자라는 해조류는 잘피처럼 탄소 흡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루카본 흡수원으로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미세조류, 해조류는 그 IPCC 국제기구로부터 탄소 흡수원을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이제 그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과학적 기초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추진을 하는 일인데,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특히 해양 생태계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흡수, 즉 블루카본을 더 활용하려고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증받는다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실현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윤호성 교수의 연구실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은 이산화탄소 흡수원들과 해조류의 차이점부터 짚어볼까요? 이 세 가지는 이 연안 가까이 살면서 뿌리가 모래에 박혀 있는 상태로 성장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식물이 자라다가
죽게 돼도 이 뿌리 쪽으로 내려가 있던 탄소원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해조류나 식물성 플랑크톤들은 특히 해조류 경우는 바위 위에서 붙어서 자라다가 특히 단년생과 2년생이 많기 때문에 자라다가 이 흩어져서 분해가 되어서 다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날아간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인정을 못 받았던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블루카본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이산화탄소 제거량을 정량화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고요. 또한 흡수한 탄소를 어떤 경로로 격리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해조류의 탄소 저장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즉, 해조류는 해초류와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배출하고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부터는 해조류와 해초류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초류는 흡수한 탄소를 뿌리나 해저에 저장하는 반면 1, 2년 정도 짧게 사는 해조류는 살던 바위에서 떨어지면 탄소를 저장한 생체가 해양을 떠돌다가 심해로 가서 영구 격리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이산화탄소가 해조류에 흡수돼서 해저에 저장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그게 얼마 정도의 양이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탄소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거동이라고 하는 탄소 거동을 추적하고 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유기탄소를 분석을 해서 이 정도의 양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것을 계산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저장되어 있는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나 남해에 비해 동해는 압도적으로 많은 해조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증받는다면 동해는 탄소 중립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국제기구 IPCC로부터 그 탄소 흡수원 인정을 받으려면 그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 정도로 탄소 흡수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해조류나 해초류를 이용해서 바다숲 조성 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더 늘어나면 또 얼만큼 더 늘어났다는 또 증거도 제시를 해야 되고 지표상의 모든 초목과 토양 그리고 미생물 전체에 저장된 탄소 총량보다 약 10배 이상의 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 바로 이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조류와 해초류로 이루어진 바다숲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은 잘피류의 훼손마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잘피 서식지는 약 5,500에서 7,000헥타르라는 헥타르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2001년 UNEP에 보고된 결과인데요. 1970년대 이전에는 그 양의 50에서 80%가 더 많은, 지금은 이제 50에서 80%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특히 2000년대 이전 1970년대, 80년대에는 많은 잘피가 이제 연안의 얕은 수심에 살다 보니까 매립이라든지 또 해안 공사라든지 급격한 이제 부영양화 등으로 잘피 서식지가 많이 사라졌다고 조사되었고요. 인간이 훼손시킨 해조류와 해초류를 되살려내는 것은 더 늦기 전에 풀어야 할 우리의 숙제인데요. 그 중심에 바다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육상의 숲과 같은 그런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나 잘피 같은 해초류가 번성해가지고 이루는 건강한 바닷속 생태계를 바다숲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해양 오염이라든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갯녹음이 확산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바다숲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부터 정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훼손되거나 사라져가는 바다숲을 복원하기 위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국가 정책 사업이 바다숲 사업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나서 모두 타버린 민둥산처럼 수온 상승과 과도한 연안 개발 등으로 안반을 뒤덮던 바다숲이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석회질 조류가 차지하는 것을 갯녹음 현상 또는 바다 사막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갯녹음 현상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조사의 결과는 전국 연안의 약 37%가 갯녹음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해 같은 경우에는 약 48% 정도로 좀 더 많이 갯녹음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다숲이 사라지면 해양 생태계는 물론 지구의 건강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효과적으로 바다숲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바다숲이 조성되는 걸까요? 해조류들을 안반에 직접 이식하거나 그리고 그 해조류들의 씨앗이라고 하는 포자를 주변에 확산시킬 수 있는 모조주머니, 수중저연승 같은 포자 확산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한 그 해조류의 유전자를 직접 살포하는 방식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회복되거나 착생된 해조류가 유지하고 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조류를 갉아먹는 성게 같은 초식 동물들을 제거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하로 제어를 하고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해가지고 바닷속에 정착되고 있는 해조류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 단계의 조성 기법들을 저희가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연안 200여 개소에 약 290여 제곱킬로미터의 바다숲이 조성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업 초기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최근 5년간 갯녹음 감소 효과는 18%나 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해양생물의 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 위기 속에서 바다숲은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해법이 될 수 있겠죠. 바닷속 생태계는 수산자원의 약 80% 정도가 서식하고 거기서 산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닷숲이 제대로 복원이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수산자원의 80%를 안정적으로 계속 품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블루카본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속은 단순히 바닷속을 생태계만 회복하는 것들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충분히 가꾸고 투자해야 될 국가의 자산으로서 해양 영토의 개념으로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지구를 위해 바다숲을 더 많이 조성해야 하지만 현실은 이상기후로 강력해진 태풍과 해조류를 갉아먹는 성게와 같은 조식동물 탓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요. 여기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는 실험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해조류를 이용한 탄소단지 조성. 바닷숲은 그냥 해저 면적에 복구만 되면은 바닷숲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바닥은 물론이고 층별로 이렇게 해조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그런 시스템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닷숲은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보면 이 해조탄소 단지는 대형 아파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층층이 이렇게 해조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저 탄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금은 해조류의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을 평가하는 수중 장치를 설치해 수신별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정량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더 효과적으로 해양의 탄소 흡수력을 높이는 작업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지금 계속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슈가 크게 대두되면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하는 그런 실험들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점점 이제 스케일을 키우다 보니 1평방미터 이상의 그 규모에서 이산화탄소 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 해조류가 붙어 있는 그 안반에서 CO2가 어느 정도 흡수하는지를 측정하는 것까지 이제 제가 연구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바다까지 와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해조류가 생장하는 각 수심별로 이제 생장 속도가 다른데요. 그 수심별로 생장 속도를 측정해서 가장 해조류가 왕성하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 수심이 어디 부근인가, 그 기점이 어딘가를 알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탄소 단지, 해조류를 이용해서 탄소 단지를 조성할 때 이제 그게 그 출발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에서 가장 큰 결실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육상에 나무를 심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다숲을 늘리는 일은 육지의 숲보다 훨씬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를 더 깨끗하게 지켜가는 것. 동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깨끗한 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해야 되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깨끗한 바다가 최대한 잘 유지가 되어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 능력 또한 높아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다가 더 건강해지고 결국에는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기후변화도 훨씬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의장이라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미래의 세대에 아주 잘 보존하고 관리를 해서 넘겨줘야 될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해양 생물들을 건강하게 길러내고 묵묵하게 지구의 푸른 숨을 불어넣는 생명의 원천. 대대로 그 품에 기대어 살아온 동해인들의 삶을 든든하게 떠받쳐준 풍요의 원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가장 값지고 가장 찬란한 유산은 무궁한 잠재력이 꿈틀대는 바로 이 바다, 동해일 것입니다.